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주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시각지능연구실이라는 연구실에서 시각, 즉 이미지, 동영상 처리에 관련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조영주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번 강연을 받으면서 저는 정말 디자인의 D자도 하나도 모르는 정말 말 그대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번 디자인 강연을 준비하기 전부터 이제 팀장님이랑은 연이 있어서 디자인 쪽 이제 일을 하면서 좀 디자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강연이 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면서 만든 자료라 제가 아직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연할 내용은 스마트한 디자인을 위한 인공지능 현황과 전망,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AI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더 나아가서는 디자이너들은 과연 AI가 이렇게 범람하고 더 똑똑해지고 있는 시대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기술들은 이제 발표에 나오면서 뒤에 나오니까요. 제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그때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인공지능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먼저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이라는 말은 이제 이미 너무 많이 들고 우리 삶에 녹아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공지능이 어떤 건지 한번 지금 잠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인공지능인가? 그러면은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을 확 띄우게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죠? 뭐죠? 네, 알파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가 인공지능을 처음 접한 건 아니지만 일반인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알파고를 가장 먼저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알파고에 대한 이미지를 바라보는 관점도 당연히 저랑 여러분들이랑 다를 겁니다. 좀 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러한 단어를 들어보셨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실 수도 있어요. 이 다음에 나왔던 용어들입니다. 인공지능은 알파고 때문에 떴지만 사실 1970년대, 80년대부터 계속 연구는 해왔던 분야였어요. 단지 알파고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크게 떴을 뿐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인공지능과 알파고 사건 이후의 인공지능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나왔던 말들 중 하나가 첫 번째 하나는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었습니다. 강인공지능은 무엇이냐? 사고를 하고 해결을 한다. 즉, 내 이 문제를 지각을 하고 지각력을 갖추고 있고 그 문제를 지각을 했으면 스스로 인식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강인공지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약인공지능은 어떤 거냐면 사고하고 해결하는 건 없이 단지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라고 줬으면 룰 베이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지만 어떤 규칙에 기반해서 그거를 지능적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어떤 알고리즘적으로 흉내를 내는 인공지능을 약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막 정의를 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인공지능은 간단하게 말하면 문제 자체를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AI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약인공지능은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솔루션 A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이제 최근은 아니지만 인공지능의 현대적 접근이라는 저서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는 이렇게 네 가지로 또 이렇게 인공지능을 구분을 하는 정의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처럼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즉 컴퓨터가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라고 정의를 한 것도 있고, 두 번째 인간처럼 행동을 하는, 지능을 사용해서 해결해야 될 일들을 대신 기계를 하게 만든다. 그래서 요 위에랑 아래가 구분되는 건 이성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즉 인지, 추론, 마지막으로 행동까지 가능하게 하는 계산공학이다 라고 인공지능을 정의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지능형 에이전트,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와닿는 거는 최근 이제 많이 기술적으로 알려져 있는 인공지능 비서 같은 게 되겠죠. 그런 인공지능 지능형 에이전트를 설계하는 전산공학이다 라고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정의는
정확히 말하면 정답은 없다. 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즉, 저 같은 개발자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실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정의들은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정말로 컴퓨터 앞에서 뭐 줄 코딩을 보면서 하는 개발자 입장에서 보는 인공지능은 어떻냐? 이런 것들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저희는 제 입장에서는 보여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하도 많이 알려져서 AI는 어떤 거다? AI를 학습시키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죠? 이런 것 얘기들을. 그러면은 이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AI가 학습을 해서 그럼 AI가 대체 무슨 일을 할 건데? 라는 목적이 개발자인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목적이 확실해서 그 목적을 풀기 위해서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 아날리시스적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 최근에 떠오르는 이제 분야들인데요. 빅데이터를 트레이닝을 해서 이 데이터와 어떤 비슷한 데이터를 모방해서 만들어내는 제너러티브 모델을 하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인공지능이 나뉘어진다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바라보여집니다. 저는 이 분야 중에서 위에 AI가 어떤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제너러티브 모델을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개발자인 저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인공지능은 과연 어떤 건지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조금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로는 현재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녹아 들어왔는데 이러한 인공지능 솔루션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계적인 이제 그 시장 마케팅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내놓는 이제 PwC가 있는데요. 거기서 내보내는 인공지능 마케팅, 인공지능 시장에 나와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시스트 인텔리전트, 어시스트, 즉 어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미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더 쉽고 빠르고 좋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규멘티드 인텔리전스, 즉 증강, 인간이 하고자 했던 일보다 더 좋게, 혹은 인간이 조금 잘못해도 의도를 파악하고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증강을 시켜주는 그러한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노머스 인텔리전트, 즉 완전 자율, 즉 인간이 어떤 문제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인공지능을 던져주면 이 환경에 맞춰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문제까지 인식을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러한 방법을 해결해야겠다. 완전 자동화죠. 자율화. 이러한 인공지능이 시장이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시장에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많이 접한다고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인공지능이 내 삶에 들어왔다라고 접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인공지능, 즉 우리 삶에 현재 기술적으로 와 있는 인공지능 수준은 요쯤입니다. 이 중간 어디쯤을 저희는 시장에서, 이 어디쯤이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인공지능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피부에 와닿게 기술적으로 조금 보자면 이러한 것들입니다. 처음에 어시스트 뭐냐면 여러분들 검색할 때 옛날에는 좀 더 이제 계속 옛날 얘기로 조금 돌아가 보자면 처음 터치패드가 나왔던 시기를 기억을 하신지 모르겠어요. 디스플레이 첫 터치패드를. 처음에 터치패드가 나왔을 때 반응은 두 개였습니다. 터치감이 없다. 나는 절대 터치패드를 쓰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지만 현재 터치패드를 쓰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 아마 단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은데 터치패드를 쓰는 걸 쓰시지 버튼을 누르는 이제 스마트폰을 쓰는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현재 이제 대세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 이후에는 뭐가 나왔죠? 여기 빨간색으로 버튼이 되어 있는 음성 인식이 됩니다. 자판 대신에 우리가 치고자 하는 글자를 말로 하면 이거를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미 할 수 있는 거예요. 검색을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이미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러한 역할들이 맨 처음에 나왔던 인공지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공지능이 요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는 보셨을 AI 스피커. 이제 저는 몰랐는데, 저는 없습니다. AI 스피커가 없는데, 저는 몰랐는데 요즘 예능이나 뭐 다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면 AI 스피커가 꼭 있고 아주 자연스럽게 음악을 틀 때는 거의 다 AI 스피커를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음악 틀어줘 라고 AI 스피커를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없어서 잘 이용을 하지 않지만 이거는 되게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스마트 렌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마트 렌즈 중에 이제 가장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많이 사용하는 거는 구글 렌즈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네이버 스마트 렌즈가 있을 겁니다. 이 스마트 렌즈는 어떻게 한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돼. 우리가 검색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의자가 어떤 건지 궁금해. 라고 하면 우리는 인공지능 증강 이런 인공지능 시장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죠? 뭐 빨간 패브릭 의자라고 쳤을 겁니다. 그렇죠? 검색창에 쳤을 거예요. 네, 이 증강현실이 된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핸드폰을 들고 찍으면 이게 어떤 건지 알아서 찾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이거를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해결을 해주는 그러한 시장에서 우리는 조금 살아가고 있는 것. 마지막으로 이제 오토노머스 인텔리전트. 대표적으로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가 있겠죠. 현재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라고 부를 만한 자동차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이제 앞으로 10년, 5년, 5에서 10년 후에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시장을 완벽하게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차는 우리가 목적지만 입력해주면 그 주변 상황, 갈 때까지의 상황은 우리가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돌발 상황들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 그 문제들을 회피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5에서 10년 후의 세상은 이제 오토노머스 인텔리전트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솔루션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우리는 지금 디자인 강연에 와 있으니까 디자인을 위한 인공지능은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어시스트 인텔리전트. 우리한테 어떤 할 수 있었던 일을 조금 더 쉽게 도움을 주는 내용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많진 않아요. 디자인 쪽에서는 많진 않은데 대표적으로 이게 컬러마인드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컬러마인드에 가보시면 여기 적혀져 있죠. 컬러마인드 is color scene generator that use deep learning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저 같은 이제 디자인 고자들은 이라고 얘기하지만 디자인을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은 제가 PPT를 만들 때도 그렇지만 맨 처음에 걱정하는 게 뭐냐? 사각형을 그리고 나서도 무슨 색깔로 채워야 되는가? 무슨 색깔에 어떤 색깔에 글씨를 넣어야지 사람들한테 임팩트가 있는가부터 걱정이 돼요. 손이 떨리고 막 여러 군데를 색칠하고 그래서 제 PPT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PPT의 맨 첫 장에 나와 있는 컬러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컬러로 제가 찾아서 한 건데 그 컬러를 이거를 몰랐을 때는 그 한 장 만드는 데만 막 30분씩 걸리고 색깔 막 여러 개로 바꿔보고 대체 글자 색은 하얀색만 있는 건 아닐 텐데 이러면서 막 여러 개 찾아보고 이러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한 해결책을 조금 줄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이제 음악 감독도 포함이 되겠지만 영화 감독이나 뭐 인플루언서들이 사용하는 그림에 나와 있는 색깔들을 학습을 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쓰는 컬러 팔레트를 제너레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색깔들을 조합해서 활용을 하면 이제 임팩트 있는 어떤 것이 나올 것이다 라고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인공지능이. 이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증강. 우리가 실제로 와닿는 기술들에는 뭐가 있냐면 윅스 요즘 뭐 광고를 하도 많이 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윅스 ADI, Artificial Design Intelligence라고 해서 윅스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와닿는 게 뭐죠? 홈페이지를 5분 만에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홈페이지 5분 만에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만 선택하면 되죠? 내가 어떤 걸 만들고 싶고 어떤 것들을 배치하고 싶은지 그 고민 과정을 아주 단축시켜 줍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면 후보들을 쭉 만들어 주고요. 이 만들어진 후보들을 선택해서 넣어주면 이 안에 내용물, 컨텐츠 내용물들만 여러분들이 수입하면 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디자인 레이아웃을 이제 조금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 이런 것도 있습니다. 10웹 AI 빌더. 이것도 똑같이 앞에 윅스랑 마찬가지로 내가 어떠한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은지 카테고리를 맨 처음에 선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깅 하는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물품을 파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은지를 선택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홈페이지 레이아웃을 쭉 만들어줍니다. 혹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린 거거든요. 오토드로우라고 구글에 치시면 이런 식으로 오토드로우 홈페이지 심플 이제 데모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제가 똥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 놓으면, 아, 너가 그린 거는 이런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게 아니냐 라면서 조금 더 좋은,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깔끔한 이모티콘 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래피컬한 이미지로 바꿔주는, 자동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런 것을 해주는 제 인공지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조악하게 그렸던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쓰는 어떤 원하는 이미지로 증강시켜주는 거죠. 이러한 서비스들이 좀 디자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이제 오토노머스, 자율화되어 있는 디자인에서의 자율화란 무엇일까? 라고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리즈마. 많이, 이것도 요즘 많이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것도 이제 요즘 많이 나와서 홍보를 많이 하는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데스크탑 모델도 나오긴 했는데, 보시면 어떠한 이미지를, 내가 찍은 사진을 어떠한 스타일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어떠한 스타일로 변화시켜주는, 디자이너 입장에서 이거는 각각 픽셀이나 분할된 패치마다 하나씩 스타일을 변화시켜주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 하나만 던져주면 전체적으로 스타일링을 바꿔주는 겁니다. 즉 디자이너가 해야 될 일 자체가 아예 없죠. 그냥 사진 하나, 두 개만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자동 색채, 자동 색채라고 해야 되나? 채색이죠. 자동 채색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데모 페이지에서 제가 해본 건데, 왼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 놓으면 오른쪽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떠한 만화가의 풍으로 색칠을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하는 카테고리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스케치만 해 놓으면 이것을 자동으로 오른쪽처럼 채색을 해주는 거죠. 뭐 디자이너들, 제가 이거를 되게 관심이 많은데, 제가 나중에 제가 개발한 기술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개발한 기술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포토를 자유자재로 변형을 하는 기술이거든요. 그 기술에서 보면, 그 기술을 만들고 나서 맨 처음에 연락이 왔던 디자이너들 분들을 보면 뭐가 제일 작업에서 오래 걸리냐? 네, 채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채색, 배경 뭐 이런 것들이 디자인 시간의 한 50% 이상을 다 잡아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뭐 여쭤보면 그거는 또 얼마나 창의적인 작업이냐라고 여쭤보면 한 90%의 디자이너분들이 단순 노동이다, 반복 노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채색은 단순 반복 노동인 경우가 엄청 많다. 한번 컨셉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서 계속 칠하고 지우고의 반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만 이렇게 완벽한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도 내가 여기는 뭘로 칠할지, 여기로 뭐로 칠할지, 이것의 광원은 어떻게 들어오면 어떻게 맞을지, 이런 것들 전혀 고민하지 않고, 아, 내가 원래 칠하라던 대로 칠해줘 라고 하면 고민 없이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디자이너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완전 자율화된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디자이너들이 가장 많이, 뭐 디자이너들의 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디자이너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어도비 센세라고 알고 계시나요? 2017년에 처음 나왔다고 이번에 공부하면서 들었는데, 어도비 센세에서 이제 2021년에 어도비가 어떻게 기술을 낼 것인지에 나옵니다. 그 전에는 인공지능이 들어있긴 들어있었는데, 약 인공지능 수준도 안 되는 어떤 작은 인공지능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패치 매치인가요? 뭐 포토샵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패치 매치, 지운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메꾸는
이러한 툴들도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툴들은 아니었던 거죠. 네, 이제 지나서 2021년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갈지 어도브 맥스 2020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것들 중에 인공지능이 들어간 것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스카이를 자동으로 우리가 원하는 풍으로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보시면 단순하게 하늘만 바뀐 게 아니라 이 하늘의 분위기에 맞춰서 이 하늘 빛에 반사되는 나머지 부분들도 전부 다 한 번에 교체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러한 것들도 인공지능으로 해결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게 제가 좀 완전 감명을 받았던 부분인데, 어도비에서 일을 많이 하는구나. 실제로 제가 연구할 때 어도비랑 대학이 많이 콜라보레이션해서 내놓는 논문들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보시면 가운데가 이제 사람 이미지거든요. 얼굴 이 영역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이게 얼굴인지를 확인을 하고 얼굴이 맞다면 뉴럴 필터라는 기능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 뉴럴 필터가 하는 역할은 뭐냐?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변화를 시켜준다거나 나이를 변환을 시켜준다거나 뭐 헤어스타일을 변환을 시켜준다거나 아주 조금씩 바뀌는 게 아직 한계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포토샵을 예전에 제가 만약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 같은 포토샵을 1도 모르는 사람은 뭐 한 달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얼굴을 지정을 해주고 여기서 나이 버튼만 쭉쭉 당겨주면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만큼 이제 인공지능은 디자이너들이 시간을 오래 들여서 내놔야 됐던 결과물들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저처럼 디자인의 D자도 모르는 사람도 내가 뭔가 바꾸고 싶은 목적만 알면 쉽게 디자이너처럼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접근성을 쉽게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현재 존재하는 기술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저는 완전 기술자이기 때문에 State of the Art Technology for Design, 즉 아주 뭐 짧게는 길게는 1년 전, 뭐 짧게는 몇 개월 전에 이제 공개된 디자인을 위한 기술들,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갈지에 대한 디자인에서 인공지능이 과연 디자인을 어느 수준까지 바꾸게 될지에 대한 감을 좀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인공지능은 크게 두 갈래라고 개발자 입장에서 바라보는데 저는 그렇게 바라보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제너러티브 모델 이제 저 연구 분야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제너러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고 해서 간 뭐 이런 식으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연구 분야에서의 기술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이제 프리즈마에서 봤던 뭐 어떤 스타일 트랜스퍼들과 비슷하죠? 이러한 입력을 가지고 여러 개의 화풍으로 스타일 트랜스핑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첫 시작이었죠.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이미지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요 위에 있는 이미지랑 왼쪽에 있는 이미지 포함해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미지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는 모든 이미지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 요것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고요. 요것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고, 요것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속성을 파악을 하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얼굴조차도 내 맘대로 조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테스크에서 나온 겁니다. 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너가 알고 있는 요 이미지 풍으로 바꿔봐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를 여기에 나와 있는 스타일대로 바꾸는 거죠. 보시면 그럴듯하게 보이죠? 실제로 이게 맨 처음에 기술이 공개되었을 때는 과연 이게 정말 인공지능이 만든 사람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던
기술입니다. 이게 2019년도 논문이네요, 벌써. 두 번째로 이제 작년에 제 기술 발표할 때 같이 발표했던 스페이드라는 기술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어린아이 그림처럼 이렇게 붓터치를 하는 거죠. 붓터치를 하면 이 붓터치를 한 것에 맞춰서 오른쪽에 배경 이미지를 포토 리얼리스틱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세상에 없는 이미지죠, 말 그대로. 세상에 없는 이러한 포토 이미지를 간단한 붓터치, 뭐 어린아이 그림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그림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인 거죠. 이러한 기술들은 엔비디아에서 공개한 기술, 고갱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기술자들은 가오겐이라고 많이 이름을 부르는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는, 실제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런 내용 만드는데 한 2, 3분 정도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밑에 뭐 이렇게 연못 같은 것도 그리면 연못에 반사되는 것까지 알아서 인공지능이 그려줍니다. 극단적으로 이제 배경 채색 시간을 채색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배경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극단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이거 보신 분 계신가요? 몇 개월 전에 이제 트위터에 공개됐던 건데, 여기 트위터에 토이보이 팬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가 계세요. 디자이너 계신데, 이분이 인공지능 앞에 나왔던 이러한 인공지능을 보고 이러한 인공지능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이미 디즈니에서 실사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사화를 많이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실사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실사화를 했을 때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보자 라는 식으로 이렇게 뻔히한, 자기 팬 입장에서 뻔히한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엘사고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크리스토프였나요? 이렇게 바뀌고요. 저는 이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실제로. 여기 안나, 이런 식으로. 저는 안나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매칭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실사화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이제 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디즈니 실사화는 다 인공지능이 해먹겠구나. 인공지능이 앞으로 모든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럴듯하죠, 다. 이게 제가 만든 기술입니다. 이름은 이제 SC 페간이라고 되어 있고, 뭐 스케치 컬러 페이스 에디팅 겐이라고 줄임말입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러한 이미지를 내가 어떤 식으로 수정을 하고 싶은데, 저는 디자인의 D자도 모르는 사람이죠. 제가 할 줄 아는 건 뭐 그림을 그리고 뭐 간단한 선을 그리고 이런 것들밖에 못합니다. 선도 제대로 못 그려요. 일직선 그리는 것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일직선을 그리는 잘 못하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하얀색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바꾸면 이렇게 턱이 이만큼 깎이죠. 내가 턱을 깎고 싶어도 어떻게 깎을지 모를 때는 이런 식으로 깎으면 되는 겁니다. 입도 거기에 맞춰서 알아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줄여서 만들어 주고요. 보시면 여기 팔자주름을 지우니까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얘는 이제 뭐 입을 더 이상 벌리고 있지 않겠구나 싶어서 입을 다물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 하얀색 부분 지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아마 불빛 때문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운 상태에서 파란색으로 색칠을 하면 눈을 띄우 크게 뜨게 하고 파란색 동공을 가진 눈으로 바꿔주는 것. 이러한 작업을 이제 이렇게 하려면 포토샵으로 제가 한번 해봤는데 포기를 했고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뭐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뭘로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이렇게 배행이 있었으면 좋겠다, 머리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제가 공개했던 이제 기술은 이런 거고, 여러분들 사실 코딩을 조금 하실 줄 알면 집에서 활용을 해보실 수 있게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간단한 게, 이렇게 뭐
립스틱이라고 해야 되나요? 입술 색깔도 이런 식으로 가끔 칠하면 그거에 맞춰서 변형을 해주는.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작업을 아주 극단적으로 줄여주고 사실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몇 개월 전에 나온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이제 원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서 이제 포즈를 뽑아내고 인공지능이 포즈를 뽑아내는 거 이제 많이들 보셨을 텐데 포즈를 뽑아내고 이 포즈를 뽑아낸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 포즈처럼 보이게 한다는 게 베이스고요. 그래서 이 베이스 포즈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포즈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의 머리로 바꿔줘 라고 하면 이 사람의 머리로 바뀌고요. 이 사람의 위 상의로 바꿔줘 라고 하면은 이 사람에서 이렇게 상의가 바뀌게 되고요. 이 사람의 바지로 바꿔줘 라고 하면 이 모습에서 바지로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을 다 조합을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아마 뭐 먼 미래가 아닐 수 있습니다. 1년 내로 쇼핑몰에 자기 사진 올리면 내 마음대로 내 몸에 가상 피팅을 해볼 수 있는, 내 사진에 가상 피팅을 해볼 수 있는 시대도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세상에 없던 이미지, 네, 이런 요 위에 있는 이미지들은 이제 세상에 없는 이미지죠. 아예 누가 찍어 놓지 않은 세상에 없던 이미지죠. 세상에 없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까 제너러티브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이라고 했었는데요. 그게 아닌 이제 아날리시스, 내가 문제의 목적을 주고 그 목적에 맞춰서 뭔가 해결하는 인공지능은 디자인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게 이제 디자인에서 많이 활용되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 아날리시스 부분은 이미지 영역이 아닌 좀 큰 데이터를 요구를 하는 동영상, 영상 분야에서는 이 아날리시스를 통한 어떤 인공지능이 디자인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보시면 영상에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기능은 네, 발표를 한 거는 뭐 논문으로 발표를 했지만 이 기술은 이제 어도비에서 후원을 해서 만든 거고 어도비 프로미어 프로인가요? 맞나? 영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 거기에 이제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영상이 실제 영상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다 지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네모 박스도 실제로 그냥 있는 건데 지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도 다 지운 걸 제너레이티브한. 이제 실제로 영상 편집에서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그냥 마우스를 이렇게 쓱쓱 차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 영상 내에서 그 물체는 다 지워버리는 시대가 오는 거죠. 영상 편집마저도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영상 편집은 저는 정말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디자이너들의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많이 인공지능이 대체를 해서 저 같은 사람도 이거 보면 마우스 클릭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쉽게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한 강의를 35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디자인에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디자이너는 그럼 과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디자이너에 대한 정의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가지고 있는 디자인의 정의는 당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앞에 보셨듯이 확실한 건 뭐냐면 디자인을 몰랐던 저조차도 기술을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디자인이 가깝게 느껴지고 실제로 제가 쓸 수 있는 기술, 즉 내가 만든 게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었죠. 내가 만든 디자인을 과연 누가 쓰겠느냐, 선도 제대로 못 그리는 사람을 만든 디자인을 누가 쓰겠느냐 라는 고민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만들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해줄 테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만들어 볼까? 라는 수준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디자이너는
그런 어떤 뭔가 그림을 그리고 제품을 만들고 잘 만들고 상품성 있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디자이너였는데 저와 그 사람의 거리가 되게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지겠죠? 반대로 그러면은 이분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는 내 일자리를 뺏기는 게 아닌가라고 저한테 되게 많이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데 뭐 그럴 일은 당연히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없을 이유는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평생 그림만 그렸는데 평생 그림을 그리고 상품 디자인을 했었는데 내가 그럼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내 영역을 침범을 하면 어떠한 부분으로 영역을 넓혀가야 어떠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내가 디자이너로서 계속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AI는 보시다시피 네, 테크놀로지의 손이 엄청 거대해졌어요. 더 이상 네, 유저가 기술을 다 아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기술은 내가 찾아야 되는 시대예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기술 내가 찾았고 제가 아까 뭐 네이버에서 스마트 렌즈 뭐 이런 것들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쓰시는 분들은 쓰시고 또 안 쓰시는 분들은 안 쓰세요. 모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유저한테 전달해주는 어떤 방법이 좀 없기, 아직 발전이 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저가 너무 작은 손이고 기술이 엄청 거대한 손이 되는데 이 두 개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최근 시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지금 기술은 점점 더 영역은 줄어들고 내용은 고도화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50년대, 70년대부터 어떤 인공지능이라는 건 계속 연구를 해왔는데 지금 이때의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 게임으로 컴퓨터와 체스를 둔다거나 컴퓨터와 오슬로를 둔다거나 그러한 간단한 인공지능에서 지금은 이미지를 찾고 어떤 원하는 이미지를 추천을 하거나 내가 AI 스피커와 질의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도 가능한 수준이 되는 차원이 다른 딥러닝, 인공지능 시대로 와 있습니다.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 질문은 총 3가지입니다. 네. AI가 디자이너로서의 직업을 뺏어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답은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AI의 현재 기로. 현재 기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 AI의 기술 자체는 너무 커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지 이 커져간 기술들을 유저한테 어떻게 다가가게 해야 될지가 시장에서 아직 발전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앞으로 디자이너 역할은 그럼 무엇일까? 제가 거의 다 이제 답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있는 기술을 이제 유저한테 다가가게 하는 거. 그 시장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디자이너 분들도 이러한 UX 디자이너라고 하죠.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이너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그 부분들을 초개인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술의 초개인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술은 이미 세상에 있지만 그 기술을 나한테 맞게 내가 나한테 완벽하게 딱 피팅 되도록 초개인화를 하는 게 앞으로 디자이너들이 가져야 되는 모든 디자이너들이 가져야 되는 역할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도 그 부분에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술을 어떻게 유저한테 친숙하게 만들 것이며 유저가 이 기술은 나를 위해 만들어졌다 라고 느끼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게 디자이너들의 앞으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단순 작업은 디자인 초기 단계죠. 이미지 보정, 뭐 디자인 시안 추천, 프로토타이핑 이런 것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내가 홈페이지 하나를 만들고 싶어도 이제 디자이너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AI가 추천해주는 플랫폼을 뚝 누르면 쭉쭉쭉쭉 만들어주는 시대입니다. 기존 단순 작업들은 전부 다 아마도 인공지능이 자동화를 할 겁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이미 서비스들도 많이 나와 있고 단지 이게 과연 내 취향에 맞는지는 물음표입니다. 그렇죠? 인공지능이 막 뭔가를 추천을 해줘도 엄청나게 많은 걸 만들어주고 레이아웃을 해줘도 이게 과연 내 취향에 맞는가? 개개인마다 취향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아무도 정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 작업을 어떤 만들어내는 걸 유저 인터페이스 UI 디자이너라고 하고, 주관적인 요구에 대한 어려움, 즉 유저 익스피리언스, 유저가 내가 경험한 대로 뭔가 서비스가 나한테 딱 맞춰주는 거죠. 너는 이걸 많이 하더라, 이걸 해라 라고 추천을 해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유저 익스피리언스 하는 UX 디자이너가 앞으로는 점점 더 성장을 할 것이고, 점점 더 시장에서 요구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 스타트업에 가면 디자이너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AI 스타트업에 가면 50%가 디자이너인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저 개발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뭔가 회사를 차려서라고 하면은, 저한테 회사를 차리라고 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뭐냐, 내가 만든 회사 로고는 뭘까,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간단하게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 기술을 보여주려는 홈페이지는 뭘까, 내 기술을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썼을 때 이러한 기술들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툴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공유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만든 것, 다른 사람이 만든 걸 이 사람은 이렇게 수정을 했구나 라고 나한테 추천을 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개발자 입장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기술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가게 하고, 이 기술을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UX적인 디자이너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이버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써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사를 찾거나 검색을 하다 보면 밑에 이렇게 바를 올리면 AI가 추천한, 이게 AOS가 AI가 추천한 어떤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콘텐츠거든요. 알아서 기사를 같이 본 뉴스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AI가 자기 상태를 말을 해주는 거죠. 추천을 해주고, 이게 음성 대화 시스템인데 이걸 누르면 듣고 있다고 유저한테 보여주는 디자인입니다. 이것도 디자인인 거죠. 듣고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누르면 아무 표시 없이 그냥 뭔가 깜빡깜빡 거리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유저한테 인공지능이 동작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디자인인 거죠. 여기 보시면 스마트 렌즈로 이제 일주일 전인가요?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를 찍은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하얀색으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게 보입니다. 이게 깜빡깜빡거리는 게 이 부분에 보이는 거죠. 사람은 그럼 이걸 보고 지금 인공지능이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인식을 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바로 텍스트를 뽑아냈다 라고 유저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UX적인 디자인이 꼭 필요하고, 이러한 디자인 없이 사람들은 기술을 접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테크놀로지와 유저는 이렇게 아직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얘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거든요. 저희한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기술은 점점 더 발달하고 있고, 유저는 계속 해왔던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디자이너는 이 두 갭을 어떻게 연결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역할이 앞으로 크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문제 제시를 하고 전략을 수립을 하고, 디자이너는 이제 단순하게 어떤 그림을 그린다거나 상품을 디자인하는 그런 디자이너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술과 이제 유저를 연결시켜 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디자이너가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던 발표는 다 마친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개발자의 시선이거든요. 개발자의 시선이고 시장을 개발자가 바라보는 시선인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죠. 저는 이제 디자이너 출신으로서 재밌으면서 보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는데, 마지막에 너무 훈훈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디자이너도 너네 할 일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안도감이 느껴집니다. 자, 여기서 저희 조영주 연구원님 좋은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분 있으실까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AI나 뭐 이제 딥러닝
딥러닝 같은 그런 예시들을 디자인을 활용한 예시들을 잘 보여주셔가지고 정말 재밌게 강연 들었고요. 저도 이제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는데 그 단순 노동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일의 한 8, 90%를 해당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격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업 시간을 파격적으로 또 단축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것들이 일반 디자이너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사용을 할 때 오히려 디자이너를 이용하지 않고 AI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디자이너 스스로가 좀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뭐 물론 자기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디자이너가 앞으로 이제 딥러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갈 것이고 또 이제 디자이너는 또 거기에 그림만 그릴 줄 아는 디자이너로서 멈추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디자이너가 그 딥러닝을 이용한다면 또 이제 딥러닝을 이용하는 디자이너가 나올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개발자로서 혹시 디자이너에게 어떤 식으로 딥러닝을 접근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좋은 질문이셨는데 제가 저런 질문을 받으면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한 가지가 있는데 디자이너분들 거의 다 포토샵 많이 쓰시는데 포토샵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포토샵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포토샵을 가지고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포토샵 자격증이 생기고 디자이너가 포토샵 자격증을 요구를 하고 전문가라는 개념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 그러한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겁니다. 그 말인 이 줄어든 시간을 과연 어떤 분야로 확장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되거든요. 단순 채색만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썼던 저는 이제 이런 개발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제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건 뭐냐 자동 채색 프로그램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드리면 좀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웹툰을 많이 봅니다. 웹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웹툰을 많이 봅니다. 웹툰을 보는데 최근에 이제 밑에 쭉 내려보니까 웹툰 AI 채색 프로그램을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 디자인 뭐 프로그래머를 뽑는다 뭐 이러면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미리 좀 써본 사람들의 그 웹툰 작가들의 설명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쓰라고 할 때는 내 그림을 다 이제 학습시키는 거니까 내 그림을 다 학습을 시켜주고 내 채색을 이렇게 쭉 반복 작업을 많이 줄여줘서 엄청 두려웠다는 거죠. 이제 뭐가 두렵냐라고 이제 퀘스천이 들어가 있는데 뭐가 두렵냐고 했더니 이제 주 1회 마감이 아니라 주 7회 마감을 시킬 것 같다 뭐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계속 써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남은 시간 동안 아이디어 구상을 한다거나 디자이너는 자기 그림만 그리게 아니라 그 그림을 표현하기 위한 아이디어 구상을 하잖아요. 아이디어 구상을 할 시간이 늘었다거나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한 시간이 늘었다거나 뭐 세계관 정립을 하는 시간이 늘었다거나 자기의 어떤 스토리 라인을 점검해 볼 시간이 늘었다거나 해서 내가 단순히 어떤 그림 그리는 기계가 아니라 내 세계를 표현하는 어떤 주체자로서의 시간이 좀 더 많아졌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 90%의 일이 줄어드는 건 확실할 거예요. 거의. 줄어들면 그 나머지 8, 90%의 시간이 남으면 그 시간을 어디에 쏟느냐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디자이너, 지금 뭐 UI 디자이너, 뭐 UX 디자이너, 뭐 상품 디자이너, 뭐 프레임 디자이너, 뭐 여러 가지 뭐 디자이너들이 쭉 있는데 새로운 디자이너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올 건데 그 디자이너들은 과연 뭘 할 거냐? 인공지능이 무엇을 해결할 건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시장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 새로운 기술을 언제나 빠르게 팔로우업하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유저들한테 빨리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자기 세계관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는 디자이너가 앞으로 좀 살아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이 당연히 자기 일이 줄어든다고 뭐 걱정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하셔야 될 공부라고 하면 최신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계속 나랑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디자인 분야를 지금 공부해봤던 것처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팔로우업이라도 하시면 내가 언젠가 내 일자리가 줄어드는 느낌과 동시에 시간이 남았을 때 시각이 바뀔 것이고 그 시각을 통해서 새로운 분야로 자기의 디자인 세계관을 펼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단프로 생길 디자이너가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답을 못하겠지만 그러한 새로운 디자인 분야는 반드시 생길 거라고는 네, 확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선함을 넘어서 충격이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조영주 연구원님 1시간 또 꽉 채워주신 저희 조영주 연구원님께 큰 박수 해주시면서 이번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